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연구소 이경국 소장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동네 사람들 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책에 대한 특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번 진화를 했어요. 2020년, 21년, 22년 교재 내용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전략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근데 점점 더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좀 더 짧게, 좀 더 임팩트하게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점점 더 짧게, 점점 더 임팩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의 가장 큰 특성은 핵심 키워드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론을 이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요 키워드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수 있다라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40분 동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은 그 키워드에 대한 설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교재 안에 다 써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 읽으시는 거 안에서 이런 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라는 걸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서머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책 첫 장을, 인간행동 사양 첫 장을 보시면요. 몇 페이지냐? 1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10페이지 보시면요. 파슨즈의 사회체계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파슨즈의 사회체계 이론은 직접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알아야만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키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파슨즈가 구조기능주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구조기능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 안에 형광등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책상도 있고 콘센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은 뭐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은 다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구조기능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능들이 서로 따로따로 놀아야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융합해야 되겠습니까? 융합해야죠. 그죠? 예, 요 원리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회복지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이기 때문에 구조기능주의든 생태체계학적 관점이든 모두가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앞뒤 문장이 부정적이지 않으면 거의 80% 이상은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예문은 맞는 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기능주의 그 열쇠 모양으로 써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내용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시면 사회의 질서와 균형에 관심을 두고 통합, 합의, 집합의식, 연대를 강조하는 합의론, 사회 유지를 위한 각 부분의 기능이 각각 있고 그 기능 수행이 지속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 뉘앙스가 어때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그리고 뭔가가 합쳐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뉘앙스를 가지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외우려고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 8과목 중에서, 사회복지 시험 8과목 중에서 외워야 되는 과목은 법제론하고 그 다음에 조사론을 제외해 놓고서는 나머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파슨즈의 4가지 자원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체계, 사회체계, 인격체계, 행동적 유기체계가 있는데요. 요것에 대한 간접 문제가 2022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외우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이해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문화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문화가 눈에 안 보이죠? 거기 보세요. 가치관, 신념, 규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회체계, 정치, 경제, 사법.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이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인격체계 할 때 인이 뭐예요? 사람인이죠. 그 사회적 존재,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이 사람인이고, 행동적 유기체계는 유기체가 뭡니까? 우리 같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명체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문화체계라는 거 안에서 예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문화체계입니까? 사회체계입니까? 예술. 예, 말 그대로 문화체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시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파슨즈 체계의 네 가지 기능,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잠재성은 그 진하게 칠한 부분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체계가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체계라는 단어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거의 8개 과목 중에서 6개 과목에 나오는 게 체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 동네의 체계는 이렇게 돼 있네. 우리 기관의 체계는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체계에 대한 정의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 세 번째 보시면 인간도 인간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과 그것을 이루는 하위 시스템의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유지된다고 본다. 체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으로 구성되고 체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환경을 하나로 본다라는 특성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그런데 밑에 보시면 홀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홀른이라는 사람이요, 최근 5년 동안의 시험 문제에 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홀른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똑같아요. 예, 통합적 입장, 체계는 부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가진다라는 얘기죠. 하나의 체계는 보다 큰 상위 체계의 부분인가 동시에 다른 하위 체계의 전체, 다시 말해 상위 체계다. 그리고 밑에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러시아 인형, 마트로시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마트로시카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 인형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또 조그만 인형이 나오고 또 뚜껑을 열면 조그만 인형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여러분들의 아이는 여러분들 누구라고 부릅니까? 엄마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일 때는 여러분들은 하위 체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누구의 엄마일 때는 여러분들이 상위 체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상위 체계도 될 수 있고 하위 체계도 될 수 있다. 이 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위 체계도 될 수 있고 하위 체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시험 문제에 안 나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원래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데 시험에 안 나오면 이게 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엔트로피라는 말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폐쇄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겐트로피는 개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너지라는 말은 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엔트로피는 배터리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터리. 배터리를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그냥 하나짜리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뚜껑을 따고 가만히 있으면은 방전이 되죠.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쇄적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네겐트로피는 개방체계라고 얘기를 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이 돼요. 그래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유입받으려는 경향으로 네겐트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너지는 병합체계라고 얘기해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창조해내는 에너지, 배터리가 두 개 이어지는 모습으로 에너지가 계속 보충이 되는, 충전이 되는 상황,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상황을 우리는 시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너와 내가 같이 일을 하면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너지는 충분히 이해가 있는데 엔트로피랑 네겐트로피를 구별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를 구별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할 때, 네겐트로피 할 때요. 여러분들 사람의 이 부위 중에서 이 목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넥이라고 하죠. 넥. 그죠? 여러분들 음식물을 어디로 넘깁니까? 목으로 넘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목이 없는 애를 엔트로피라고 얘기하고 목이 있는 애를 네겐트로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있으니까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고 목이 없으니까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엔트로피랑 네겐트로피를 구별하시기만 하면 두세 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25문제 중에서 발달과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절반 이상이 발달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달에는 발달 1과 발달 2가 있는데 핵심 키워드 B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맨 끝에 인간행동 사회환경 맨 끝에 생애주기별 발달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적어도 25문제에서 12문제 이상을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핵심 키워드 B에 보시면은 발달은 발달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발달의 실천, 발달과 실천 간의 이해 부분, 그 다음에 성장, 성숙, 학습, 그리고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발달이라는 건 그 밑에 보시면은 발달은 해놓고 개인이 덜 분화된 상태에서 더 분화된 상태, 덜 복잡한 유기체에서 보다 더 복잡한 유기체, 능력이나 기술 혹은 특성들이 보다 낮거나 초기 단계에서 보다 더 높거나 후기 단계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밑에도 읽으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발달 그러면 떨떠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냐? 덜에서 더, 덜에서 더, 아이에서 어른. 여러분들 발달은 아래에서 위가 되는 게 맞죠? 그죠? 왜? 아래에서 위잖아요. 우리가 키가 어디로 자라요? 위로 자라잖아요. 그러면 뿌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보편적이진 않죠. 대부분의 사물들은 전부 아래에서 위로 발달이 되는 게 기본적인 골자고 안에서 바깥으로 발달되는 것이 발달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발달에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순서와 속도입니다. 뭐라고요? 순서와 속도. 자, 발달의 순서는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어느 겁니까? 발달의 순서는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사람마다 발달 순서는 같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발달의 속도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의 속도란 뭐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이인데 160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이인데 180이고 키가 그죠? 어떤 사람은 체중이 60kg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체중이 70kg고 이런 것처럼 발달의 순서는 같지만 발달의 속도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장, 성숙, 학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장, 성숙, 학습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최근 3년 동안 안 나온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다크호스죠. 그 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따로따로 해놨는데 이번에는 박스 문제에다 넣어가지고 성장, 성숙, 학습에 대한 정의가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 성숙, 학습을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성장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장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작년보다 키가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얘기할 때 이 키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성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성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성숙해 보이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숙이 어떤 사람이 봤을 땐 성숙하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성숙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거 할 때 이 숙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마가 됐다라는 뜻인데 이런 얘기들은 뭐다? 성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재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습은 훈련과 연습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과 연습.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냐? 성장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 성숙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것, 학습이라는 것은 훈련과 연습.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시험을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기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뒤에 보면요. 프로이드, 피아제, 에릭슨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C. 예, 인간이 먼저 칼 로저스라는 문장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것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공부를 안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칼 로저스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나오는 여러 학자들이 대부분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칼 로저스라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단 1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게 단 1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얘기죠. 칼 로저스 또는 로저스라는 사람이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은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걸 골라내거나 부정적 얘기한 걸 찾아내게 되면은 문제를 맞추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로저스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것만 찾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보시면 크게 써놓은 거 개인의 세계, 인간의 본질적 추구,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문제에서 완전히 절대로 모든 이런 언어들이 대부분 잘못된 언어들인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좋은 언어가 아니에요. 균형감을 가지는 언어여야 되는데 완전히 절대로 모든 이런 단어들은 분명히 틀린 단어인데 유일하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완전히 모든 절대로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칼 로저스 한 사람뿐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칼 로저스는 어떻게 외워요? 라고 얘기하면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를 조금 변색을 해서 칼로 흥한 자, 칼 로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유일하게 칼을 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칼 로저스 문제도 많이 나올 땐 3문제 이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사회환경의 기본 근거, 생태체계적 관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앞에서 배우신 구조기능주의와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은 구조기능주의와 연관이 돼서 개인과 환경은 상호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코로나19 때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인간과 환경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존재라면 굳이 마스크를 쓰고 다닐 필요도 없고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죠.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인간도 변화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생태체계적 관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첫 머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거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호작용이라는 거고 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핵심 키워드 A, B, C, D를 읽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제목 그대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명확하게 인식을 해도 문제를 푸는 데는 하등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들을 인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핵심 키워드 D까지 5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문제에 한두 문제 정도 나왔을 뿐인데 이제는 문제가 다량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역이 핵심 키워드 E입니다.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문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문화는 다양합니까? 아니면 획일적입니까? 다양하죠. 그런데 이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도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합니까? 안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죠.
젓가락같이 생긴 손가락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겐지스 강이 흐르는데 거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사람이 죽으면 물로 떠내려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카레를 손으로 집어먹는데 화장실 가면 뒤처리를 손가락으로 하네. 아, 무슨 이런 미개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신토불이라고 우리와 땅은 소중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문화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문화를 좋아하는 만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안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왜 물어보겠어요? 우리나라 다문화 국가가 됐거든요. 인구 5천만 명 중에 이제 5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다문화 인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정책적으로도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가니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사회복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는데 예전에는 한두 문제 정도 냈을 텐데 이번에 시험 문제는 한 4-5문제는 나올 것 같다.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문화의 정의, 문화의 다양성, 문화 상대주의, 사회화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회화 설명 안 드렸죠? 사회화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걸 우리가 사회화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에 익숙해지는 걸 우리가 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 안에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조화가 되고 통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아, 이제 알겠다. 왜 핵심 키워드를 얘기했는지. 이 핵심 키워드만 쭉 나열하면 몇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나열하면 한 30개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25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핵심 키워드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들어가셔야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핵심 키워드 F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가요. 여러분들 자양강장제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자양강장제가 뭐지? 예, 말 그대로 바카스를 의미하는 거죠. 자, 자양강장제, 바카스라는 부분들 안에서 그 바카스가 이야기하는 건 모든 어떤 피로회복제를 다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F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한 부분들이 모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발달을 이야기한 삼총사 프로이드, 에릭슨, 삐아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프로이드, 에릭슨, 삐아제는요. 이 세 사람은 발달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발달을 이야기한 사람은 이 세 사람뿐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발달을 이야기한 사람은 이 세 사람뿐이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발달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발달을 이야기한 사람이 프로이드, 에릭슨, 삐아제 말고 딴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발달을 이야기한 학자는 프로이드, 에릭슨, 삐아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너무나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어느 표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표만 잘 보셔도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하등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냥 공부 안 했어도 이해가 되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기 이렇게 5개를 이야기한 사람. 이 사람이 프로이드인데 이 사람은 5단계를 얘기했더니 프로이드의 이론을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몇 단계로 나뉘냐? 8단계로 나눴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랬더니 삐아제가 그 발달 단계를 또 4단계로 나눕니다. 그런데요. 프로이드하고 에릭슨하고 삐아제가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는 게 프로이드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0세부터 13세까지의 사회적 경험이라는 것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주의로 딱 0세부터 13세까지만 정리를 해놨고,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생애주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계를 8단계로 나눈 사람. 삐아제도 마찬가지로 생애 첫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을 4단계로 나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예문에 프로이드는 생애 주기별로 인간의 발달을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에릭슨과 삐아제, 애들러 이런 사람들이 나와버리면은, 이런 사람들은 인간을 생애 주기별로 설명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한다 그러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달이라는 걸 5단계, 8단계, 4단계로 나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문을 바꿔요. 프로이드는 8단계로 얘기하였다. 에릭슨은 5단계로 얘기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강사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프로이드, 에릭슨, 삐아제가 너무 헷갈립니다. 누가 5단계를 얘기했는지, 누가 8단계를 얘기했는지, 누가 4단계를 얘기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이드 할 때 로 있죠. 로가 5로 발음이 되죠. 예. 5로 발음이 되니까 5단계가 되는 거고, 에릭슨은 더 쉬워요. 여러분들 영어로 8이 영어로 뭡니까? 8이잖아요. 그죠? 에릭슨은 8단계, 프로이드는 5단계. 그 다음에 삐아제는요. 삐아제 할 때 이게 P를요. 이렇게 해요. P4.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원 차량 삐뽀 그러잖아요, 애들이. 예, 그렇게 해가지고 4단계로 하면 돼요. 또 하나 뭐냐면요. 프로이드, 에릭슨, 삐아제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푸에삐. 예, 푸에삐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푸에삐 오빠 사랑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푸에삐 오빠 사랑해 이렇게 외우시면은 여러분들이 프로이드, 에릭슨, 삐아제의 단계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리비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리비도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냐면은 융이라는 사람이 리비도라는 말을 썼는데,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리비도와 융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리비도는 분명 다릅니다.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리비도는, 이 프로이드는 무조건 기승전 성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마광수 교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성에 대해 성으로 얘기해요. 물론 제가 지금 외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프로이드가 모두 성적인 부분으로만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해하실 때는 프로이드는 기승전 성이라서 리비도라는 것이 성적 에너지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융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리비도라는 건 생활 에너지다. 예, 프로이드하고 융하고 대화를 합니다. 스승님, 융이 프로이드의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융이 얘기합니다. 스승님, 저도 당신과 똑같이 리비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당신이 얘기한 리비도를 대한민국에 가서 얘기하면은 당신은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점잖게 이 리비도를 생활 에너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의식, 전의식, 무의식, 불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 이드, 에고, 슈퍼에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다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쾌락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쾌락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굉장히 불순하고 안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쾌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유쾌할 쾌, 즐거울 락자 해가지고 욕구의 해소를 우리가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본능, 이드, 에고, 슈퍼에고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쾌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습성들인데, 본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본능이라고 얘기하고, 이드, 에고, 슈퍼에고는 조금씩 이성이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능, 이드, 에고, 슈퍼에고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 불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 불안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공부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빙산이죠. 여기 이게 뭐냐? 의식이다. 의식. 그 다음에 여기 찰랑찰랑. 여기가 전의식.
그리고 여기가 뭐다? 95%가 의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말 그대로 인간에게는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의식이라고 얘기하고 전의식이라는 것은 관자놀을 누르면서 생각날 듯 말 듯 생각날 듯 말 듯 이게 전의식이고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가끔씩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불안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려고 하는데 이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 다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서 있는 게 좋아요?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앉아 있는 게 좋죠. 앉아 있는 게 좋아요? 누워 있는 게 좋아요? 누워 있는 게 좋죠. 어디에 기대려고 하고 이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편안한 쪽으로 가기 위한 행동들을 우리가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릭슨은 자아정체감 점성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아정체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에릭슨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이따가 이야기하는 학자 중에서 이 자아정체감을 얘기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비중과 에릭슨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비중은 분명히 다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점성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안 나오면 또 이게 또 문제예요. 뭐냐면은 모든 것은 기초선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초선으로부터 발달이 시작이 되는데 어느 중요한 순간이 되면 어느 하나의 발달이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을 보인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점성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릭슨이 자아정체감 점성원칙이라는 걸 얘기했고 자아정체감과 점성원칙에 대한 정의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 삐아제는 인지이론, 도식, 동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삐아제라는 사람은요. 이 4단계의 발달에 대한 이론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인지이론, 도식, 동화라는 말이 있는데 인지가 뭐냐면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다. 뭔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인지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식이라는 것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기관에 보면은 아니면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은 화장실을 들어갈 때 이게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남녀라고 요새는 써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써있어요? 남자의 그림, 표시, 여자의 그림, 표시, 뭐 성기호 표시 아니면은 남자는 모자 이렇게 큰 신사 모자를 쓰고 여성분들은 뭐 머리 나비, 머리핀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남자분들 나비 넥타이 하거나 하는 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표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도식이라는 건 그림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글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호나 이런 표시로 인지를 하는 것을 우리는 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화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이 사회의 체계하고 굉장히 다르게 태어났지만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사회에 적응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발달을 이야기한 삼총사 프로이드, 에릭슨, 삐아제에 대한 내용 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시면은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냐면요. 쭉 내려가셔가지고요. 쭉 내려가셔서 27페이지에 보시면요. 27페이지 보시면은 발달을 이야기한 학자들의 발달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쵸? 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이렇게 돼 있고 프로이드, 에릭슨 특성, 삐아제 이렇게 있잖아요. 요 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표를 이해를 하셔야 몇 문제를 풀 수 있다? 3문제 정도를 아낌없이 풀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삐아제 같은 경우에 감각 충동 단계의 특성, 전조작계의 특성, 구체적 조작계의 특성, 공식적 조작계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 옆에 보면 에릭슨 특성을 따로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프로이드의 구강기에 해당되는 건 기본적 신뢰감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차라리 프로이드의 구강기에 해당하는 것이 에릭슨의 영학이다. 이러면 쉬운데 프로이드의 구강기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적 신뢰감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그 기본적 신뢰감, 자율성 대 수치감, 주도성 대 죄의식 뭐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표는 모르겠지만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이루는 주요 학자들인데 프로이드, 에릭슨, 삐아제 외우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여기에 6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6사람에 대한 특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요, 격연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 격연에 한 번씩이라는 건 뭐냐면 2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콜버그, 미드앤쿨리, 마샤, 퀴블러로스, 스턴버그, 아인스워드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콜버그라는 사람은 도덕성 발달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인습적 단계, 인습적 단계, 후인습적 단계로 나눠지는데 최근의 문제의 추세는 콜버그가 도덕성 발달 이론을 했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아니까 전인습적 단계, 인습적 단계, 후인습적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콜버그는 도덕적 발달 이론의 대표 주자고 전인습적 단계, 인습적 단계, 후인습적 단계를 주장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떠나서 콜버그가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는 걸 연결을 못 시킨다고 한다 그러면 콜은 부르다, 버그는 햄버거, 햄버거를 주문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햄버거를 주문할 때도 예의가 필요하다, 도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햄버거를 주문할 때도 예의가 필요하다, 도덕이 필요하다 라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미드앤쿨리는 상징적 상호작용, 영상자, 명경자인데 다른 학자들보다 비중이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미드앤쿨리라는 사람은 상징적 상호작용을 했고 영상, 명경자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게 면경자, 영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요새 면경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들 중에 어떤 분은 영상자라고 하지 않고 자꾸 면경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면경이 얼굴 면자에다가 거울 경자를 써가지고 면경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마샤는 자아정체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행동 사회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자아정체감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자아정체감의 유형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 자아정체감 유형은 성취, 유해, 유실, 혼란이 있는데 최근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시험 문제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철수는 아버지가 법관이어서 아버지를 어려서부터 존경해 왔고 철수도 나중에 자라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법관이 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유수의 법대에 입학하였다. 하지만 공부를 해보니 본인과 법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진로를 고민했지만 학교에 들어올 때까지 노력한 것도 있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법대를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정체감 성취냐, 정체감 유해냐, 정체감 유실이냐, 정체감 혼란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답은 정체감 유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취라는 건 내가 정체감이 확실하게 있는 걸 성취라고 얘기하고 유해라는 건 내가 잠시 미뤄둔다. 내가 지금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잠시 미뤄두고 그냥 지금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가는 거고 유실이라는 것은 뭐다? 정체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혼란이라는 거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우유부단한 상태를 혼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정체감에 대한 문제가 마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음 중 마샤가 이야기한 자아정체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예문을 내고 다음 중 어떤 것에 대한 유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성분들 화장품 중에 미샤라는 화장품이 있잖아요. 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는 거 남자든 여자든 화장을 하는 건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그냥 자아정체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퀴블러-로스라는 사람이 죽음의 5단계를 얘기를 했죠. 이 죽음의 5단계는 뭐냐면요. 건강진단을 받아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님? 암이십니다. 이거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암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죠? 에이 선생님 제가 왜 암에 걸려요? 오진이에요 오진. 예? 선생님 돌팔이네 오진이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정이라고 하죠. 부정. 예,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보세요. 이게 암덩어리라니까 오진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수술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그 분을 삭힐 수가 없어서 집에 와가지고 다 부셔버릴 거야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기물들 다 때려 부시죠. 이게 분노죠, 분노. 예,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는가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분노가 되고, 그럼 부정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분노해봤자 없어지는 건 집기일 뿐이니까 낫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타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해집니까? 타협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멍멍이 구충제까지 먹어보지만 낫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 그 다음에는 우울해지죠. 이젠 죽는 거야. 죽음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래, 사람이 한 번 살면 죽을 때도 있지. 여생이나 잘 마무리하고 여지까지 못 먹어본 먹는 거나 많이 먹어보고 버킷리스트 정해서 여행도 가보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그 유산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하고 그러고 지나온 날도 좀 되새겨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예, 말 그대로 수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5단계를 이야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퀴블러-로스의 5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한 것은 퀴블러-로스의 5단계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스턴버그라는 사람은 애정의 3단계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썸 타다가 뭐예요? 예, 말 그대로 친근한 상태를 썸 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썸 타다가 이제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그러면 엄청 갑자기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예, 뜨거워지죠. 열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머리에서 호르몬이 빠져나가서 얼굴을 봐도 몸이 건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동시에 애정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한테 애정을 계속 확인하는 단계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애정의 3단계를 뭐냐? 첫 번째는 친근함, 두 번째는 열정, 세 번째는 뭐예요? 점검, 확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스턴버그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인스워드라는 사람은 애착, 안정적 애착, 불안정 애착, 회피적 애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땐 요번에 시험 문제에 이 아인스워드의 애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오냐? 코로나19가 끝났거든요. 코로나19 때 격리가 돼서 엄마와 아이가 직장도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변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어린이집 맡기자 아이가 엄마를 보고서 막 울면서 엄마 가지마 했지만 엄마가 보이지 않자 이내 체념하고 들어가서 친구랑 놀다가 저녁 때 돼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아이가 엄마다 그러고 다가가서 살포시 껴안으면서 엄마 집에 가자 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는 안정적 애착이냐 불안정 애착이냐 회피적 애착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이루는 주요학자들의 이러한 내용들이 적어도 6명 중에서 2명 정도는 매년마다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프로이드와 방어기제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예. 다른 말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방어기제 문제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점점 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쓰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번에는 한두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방어기제에 대한 유형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예문 써놨으니까 그 예문하고 같이 읽으시면서 학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방어기제 끝에 아들러라는 사람을 써놨는데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 에릭슨하고 헷갈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미움받을 용기를 쓴 사람이 누구죠? 예, 아들러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애들러라고 했다가 성씨가 애씨라서 에릭슨하고 헷갈린다고 해서 아들러로 개명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교수님들 중에 아직도 애들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요새는 아들러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이 아들러의 성격 발달과 성격 유형에 대해서 잘 읽어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요. 제가 교과서를 만들어서 아들러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어서 요 부분을 넣었는데 아들러가 요 책 안에 있는 내용들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에릭슨만큼 길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러의 성격 발달과 성격 유형 정도를 알아두시면 시험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에릭슨이든 아들러든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발달이라고보다는 인간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인간의 긍정적 특성이라는 것을 더 강화를 시켰다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키워드 I에 보시면요. 프로이드보다 더 디테일한 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융에 대한 문제는요. 최근 5년 동안의 시험 문제 중에서 비중을 매기하면 25문제 중에서 최고로 많이 나왔을 땐 5문제가 나왔고요. 최고로 적게 나왔을 때는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융은요. 문제 나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 써 있는 융과 프로이드의 리비도 비교. 프로이드는 뭐라고 했어요? 성적 에너지라고 얘기했고 리비도는 생활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형, 자아, 페르소나 이 세 가지입니다. 원형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옛날에 그 건강보조식품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누구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라고 얘기했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뭐야? 라고 누군가 정의를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입안에서 막 맴도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공무원 시험 합격은 모시기, 주택관리사 합격도 모시기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 합격은 할 때 공무원은 제복 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주택관리사 합격할 때는 집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회복지사 합격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회복지사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요. 휠체어에 어르신 태워놓고 웃는 모습이 보여요. 그건 요양보호사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의식 속에는 다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현했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다? 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아라는 말은 자아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아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페르소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페르소나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가수 중에 이런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웃으면서 내가 웃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냐면은 직장 상사한테 갔는데 직장 상사가 너 일을 이따구 할래? 다시 해와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 상사 앞에서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얼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사회가 기대하는 반응을 내보이는 것을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person 플러스 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erson이 뭐예요? 영어로 person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사람이죠. 그럼 플러스 A. A가 뭐냐면요. 요새 거기 얼굴에 팩하는 기계 있잖아요. 얼굴에 팩하는 기계. 이렇게 얼굴 가면 쓰면은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옆에 보면 A처럼 보여요. 예. 무슨지 아시겠죠? 안동 하회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옆으로 보면 A처럼 보이잖아요. 가면을 뜻하는 겁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가면을 쓴 것을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요. 여러분들 남성의 여성성, 여성의 남성성인데 되게 헷갈리죠? 아니마가 남성의 여성성이냐 여성의 남성성이냐 이것 때문에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이거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엄마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그죠? 그러니까 남성의 여성성이잖아요. 아니마.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예, 남성의 여성성. 그러니까 아니마 할 때 마가 엄마니까 여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남성의 여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무스는 뭐냐면요. 자, 남자들 화장품 중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화장품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무스라고 하죠. 무스라고 하죠. 물론 여성분들도 발라요. 그렇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무스니까 여성의 남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의 여성성, 여성의 남성성 이걸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음영은요. 도외시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일정 정도 도외시된 측면을 얘기하는 건데 지킬이었을 땐 하이드가 되고 하이드였을 땐 지킬이 되는 걸 우리가 음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성향을 쓰고 있을 땐 한쪽으로 어두워지는 성향이 있고 한쪽에 또 한쪽을 밝아지면 한쪽 어두워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측면의 일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쓰고 있지 않은 다른 쪽을 음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 워드 프로세서 들어가면은
음영 넣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음영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기는요. 중년 이전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전부 밑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2 스키너와 파블로프. 예, 스키너와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스키너와 파블로프라는 사람도 시험 문제에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강화, 정적, 부적, 강화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키너하고 파블로프는 뭐예요? 새 실험, 개 실험 이런 얘기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파블로프는 개 실험이에요. 스키너는 뭐다? 예, 말 그대로 새 실험입니다. 왜? 스키너니까 COC잖아요. COC니까 새 실험이죠. 그죠? 예, 스키너는 말 그대로 새 실험을 통해서 뭐예요? 조건 강화, 조건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작적 조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작적 조건화. 자, 여러분들 새를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새 조자라고 하죠. 그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그러니까 스키너, 새의 실험, 조작적 조건화. 뭐야, 파블로프, 개의 실험, 고전적 조건화라고 얘기하죠. 개의 실험이니까 당연히 기억이니까 고전적 조건화가 되는 거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뭐다? 정적 강화, 부적 강화가 있는데 이 정적 강화, 부적 강화는 특정 행동을 모두 강화시키는 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8시 45분까지 학교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서 8시 45분 이전에 오는 학생들은 간식을 줄 거고 8시 45분 이후에 오는 아이들은 운동장을 5바퀴 돌릴 거다 라고 얘기하면은 지각을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예, 적게 하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일찍 오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 강화든 부적 강화든 특정 행동을 강화시키는 원리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두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반두라는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수정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대로 두라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입니다. 예,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 이 매슬로우 욕구위계 이론은 핵심 키워드 K에 있습니다. 이 매슬로우는 욕구위계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1차적 욕구부터 5차적 욕구까지 있는데 1차적 욕구가 해결되고 나야 2차적 욕구로 가고 2차적 욕구가 해결되고 나야 3차적 욕구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욕구위계 이론이라는 거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1차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2차 욕구로 넘어간다. 1차 욕구가 완전히 해결되고 난 다음에 2차 욕구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1차적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다음에 2차적 욕구로 넘어간다라는 말이 맞지 1차적 욕구가 완전히 해결되고 난 다음에 2차적 욕구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매슬로우 욕구 충족 5단계는 우리가 귀에 딱지 한 듯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알더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더퍼라는 사람은 매슬로우의 욕구 충족 5단계를 거꾸로 해놓고서 3단계로 만들어버려요. ERG 이론으로 해가지고 좌절과 퇴행이라고 해가지고 3단계의 욕구부터 시작해서 3단계가 안 되면 2단계, 2단계가 안 되면 1단계로 내려오는 그런 형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슬로우는 욕구 위계 이론을 주장했다 이런 맞는데 매슬로우가 욕구 퇴행 이론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L, 인간 발달 단계별 특성의 이해를 보시면 태아기, 영유아기, 거름마기, 학령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있는데 제가 그랬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태아기 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유전병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안에 있는 이 핵심 키워드 L 챕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 인간 발달 단계별 특성의 이해를 아시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노래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 왁스가 나의 인생 이야기라는 노래를 한 게 있고, 싸이의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싸이하고 이승기가 부른 노래. 거기 보시면은 이 인간 발달 단계별 특성의 이해라는 게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중년기에 보면 빈둥지 증후군이 나오는데, 어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빠나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자라다가 20살 넘어가지고 직장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전부 이제 집을 떠나니까 이제 아빠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할 일이 없어지니까 약간 우울해지고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핵심 키워드 L에 나오는 각 발달 단계별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적어도 8문제에서 10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한번 20년도, 21년도, 22년도 문제, 인간행동 사회환경 문제 뒷부분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한 16번부터의 문제를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인간 발달 단계별 특성의 이해라는 부분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 A부터 핵심 키워드 L까지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나오는 지금 키워드라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제가 단언하건대 25문제 중에서 18문제 이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서머리를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